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다들 살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 답답한 마음을 드러낼 만한 경험 하나씩은 있으실까요? 저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온 걸까? 답답한 마음이 들 만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는 법이라고 하지만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온 걸까? 하루하루 눈물로 보냈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은 마음에 고민 끝에 사연 한번 보내봤습니다. 전 저보다 1살 많은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는데요. 사실 남편과 2, 3년 정도 연애했을 때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시기에 남편의 형도 결혼한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결국 저희가 2년 뒤에 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한 집안에 연달아 결혼한다고 하면 돈은 돈대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집안 어른분들께 결혼식에 초대하는 것도 미안하다면서 저희 보고 결혼을 좀 늦게 해달라고 아주버님께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누가 먼저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일까 싶었어요. 아주버님은 고작 6개월 연애한 뒤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애초에 우리 부부는 아주버님이 연애하기 전부터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때라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먼저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부모님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아주버님은 거의 5, 6년 만에 연애하게 된 거였었고 이 여자 놓치면 평생 노총각으로 살 것 같다고 해서 결국 저희가 양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2년 뒤 저희 부부가 결혼했는데요. 결혼은 제가 늦게 했어도 전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뵀던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미 시부모님과 많이 친했었던 편이었고 특히 시어머님 성격이 정말 좋으세요. 애교가 많으시고 사람 자체가 꼬인 게 없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저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 시집살이 시킨 적이 없는데요. 그런 시어머님 덕분에 오히려 제가 시댁일에 나서서 하고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아주버님의 와이프, 저한테 형님이신 분 때문인데요. 형님은 제 남편과 동갑이신 분이에요. 정말 화려하게 생기고 모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길쭉길쭉한데요. 이쁘게 생긴 것과 다르게 성격은 정말 모난 구석이 많았어요.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투덜거리는 게 정말 많은 편이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난 뒤 첫 명절이었어요. 아무래도 형님이 저보다 먼저 결혼하셨고 시댁 식구와 이미 몇 번 명절을 같이 보낸 상태였으니까 시댁 안에서 돌아가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명절 때 형님한테 뭐부터 하면 되겠냐고 물어봤었는데요. 형님, 어머님께서 잠깐 시장 좀 다녀오신다고 그동안 간단하게 나물이랑 전 몇 개만 만들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전 뭐부터 하면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동서가 알아서 해. 내가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형님이 어머님이랑 몇 번 더 명절 같이 보내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 집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라도 있는 줄 알아? 남들이 하는 것처럼 대충 만들면 돼. 귀찮게 왜 자꾸 물어봐? 내가 이 집 구석 하나로 들어온 건지 며느리로 들어온 건지 가끔 헷갈리네. 나 잠깐 자고 있을 테니까 동서가 알아서 만들고 있어. 어머님 오실 것 같으면 미리나 깨워주고. 알겠지? 아무래도 아랫사람인 내가 윗사람 허락 없이 이것저것 하면 예의 없는 행동인 것 같아서 형님께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마다 그거 하나 알아서 못하냐고 큰 소리를 내시는 편이었어요. 반대로 제가 알아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저보고 왜 본인한테 안 물어보고 일 시작하면 어쩌자는 거냐면서 엄청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형님의 장단을 맞추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형님과 같이 음식을 만들거나 집안일을 같이 하는 거 보면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간 조절조차 못하는 편이라서 결국 모든 일을 제가 다 하게 됐어요. 형님도 본인이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걸 아는 편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하는 척만 하고 나중에 낮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작 일은 제가 다 하는 편인데 시어머님 앞에서는 본인이 거의 다 한 것 마냥 힘든 척 고생한 척을 하니 억울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님께선 제가 고생한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시어머님께서 절 따로 불러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영지야, 요즘 많이 힘들지? 요즘 살이 자꾸 빠지는 것 같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네? 힘들긴요. 제가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알아. 그네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사실 한동안 그네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대충 지켜봤었거든. 작은애, 너가 우리 집에 시집 온 뒤로 우리 집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밝아진 게 보여. 아무래도 큰애가 너한테는 손이 사람이니까 내가 널 챙기고 알려주는 것보단 큰애가 널 챙겨주고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둘 사이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다. 근데 큰애 하는 행동들 보면 너가 고생이 많을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큰애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친정에서 뭐 하나 제대로 배워온 게 하나도 없는 애라서 내가 애를 뭐부터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었어. 그래도 우리 작은애가 너무 반듯하고 뭐 하나라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너무 고맙다. 내가 너가 있어서 든든해.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제 마음 알아주신 것만으로 든든하고 힘이 나네요. 어머님은 모든 일에 대해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형님과 어머님이 단둘이 남절 준비를 했을 때 어머님께서 고생이 많았다고 해요. 형님이 뭐 하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자꾸 빈둥거리는 것만 좋아해서 그동안 어머님이 모든 걸 다 해왔다고 해요. 본인이 뭐라도 하나 잔소리하면 그게 시집살이라고 생각할까봐 쉬면 쉬는 대로 그냥 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선 며느리라고 꼭 시댁 일을 도맡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기도 했어요. 제가 들어오고 난 뒤 어머님이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저한테 용돈을 몰래 주시기도 했어요. 어머님께 받은 용돈으로 가끔씩 남편과 따로 데이트를 여유롭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가끔 저한테 용돈을 준다는 것을 형님께 들킨 적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다른 날과 같이 저를 따로 안방에 부르신 뒤 저한테 용돈을 주셨는데 그 상황을 형님이 직접 목격하게 됐었거든요. 그날 형님이 그런 절 따로 불러서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기 시작했어요. 동서, 아까 어머님이 동서한테 돈 주는 거 다 봤어. 그 하얀 봉투, 돈 맞지? 얼마나 주셨어? 원래 둘이서 나 몰래 그렇게 돈 주고받고 했었던 거야? 아, 다 보셨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용돈 한번 주고 싶었다고 따로 불러서 주셨어요. 어머님은 나한테 한 번도 용돈 같은 거 준 적이 없으신 분이셔. 근데 동선이 왜 받는 건데? 그리고 아무리 어머님이 용돈을 주신다고 해도 그걸 덥석 받는 동서도 참 웃긴다. 돈이 그렇게 좋아? 어머님께서 며느리한테 용돈 한 번씩 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세요. 얄밉잖아. 같은 며느리인데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동서한테만 용돈을 주는 거냐고. 오늘 어머님께 받았던 돈 나한테 줘. 네? 이걸 왜 형님한테 드려야 해요? 애들이나 하는 일진짓을 왜 형님이 하시냐고요. 일진짓? 둘이서 날 왕따 취급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방금 일진짓 했다고 말한 거야? 동서 이제까지 어머님한테 몰래 용돈 더 받았을 거잖아. 이번엔 나한테 줘. 어머님한테 그렇게 용돈 받고 싶으시면 직접 가서 달라고 하세요. 어머님은 저 쓰라고 이거 주신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면 주는 거지. 어디서 눈 크게 뜨고 말 대답을 해. 어머님이 나보다 동서 조금 더 챙겨주는 것 같으니까 이제 기어오른다. 솔직히 동서 엄청 여우 같은 거 알아? 내 앞에선 이렇게 말 대답 잘만 하면서 어머님 앞에선 여우처럼 살랑거리긴 하고. 제가 여우 같다고요? 전 그냥 며느리로서 해야 할 본분을 다했을 뿐이에요. 형님이 배짱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저라도 열심히 어머님 도와야죠. 그래서 어머님이 절 조금 더 챙겨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얄미우셨어요? 그럼 형님도 형님답게 며느리답게 뭐라도 좀 하려고 해보세요. 맨날 놀 궁리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형님은 말 한마디도 안 지는 제가 얄미웠는지 결국 손을 올리셨는데요.
때리려던 찰나에 어머님이 저희 둘을 발견해서 맞진 않았어요. 어머님은 형님의 태도를 보고 생각보다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너 지금 뭐하는 짓이니? 지금 작은 애 때리기라도 하려고 한 거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손을 함부로 올려? 아무리 작은 애가 너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둘이 어려운 사이인 거 알아 몰라?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말해봐 어서. 네, 동서가 너무 얄미워서 때리려고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말대답을 너무 심하게 하길래요. 어머님 말대로 동서와 저 어려운 관계잖아요. 근데 동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 아무리 작은 애가 말대답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을 때리려고 할 수가 있냐고. 그것도 다 큰 성인이. 어머님이 동서한테만 용돈 주시고 이뻐하니까 그랬어요. 저 아까 어머님이 동서한테만 용돈 주는 거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동서도 동서지만 어머님도 참 너무했어요. 어떻게 저는 쏙 빼고 동서한테만 돈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저도 어머님 며느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동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 내가 작은 애한테 용돈 좀 줬다. 근데 그거 하나로 애를 때리려고 들어? 이제까지 작은 애가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고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전혀 안 하길래 내가 고마운 마음에 줬어. 넌 그런 작은 애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해본 적은 있냐? 너가 해야 할 일까지 작은 애가 다 했어. 제가 도대체 뭘 안 했다는 건데요? 고작 음식 몇 가지 안 만든 걸로 그러시는 거예요? 고작이라니. 우리 집안에 관련된 일 직접 나서서 하라는 말이 아니야. 지금 너 태도가 문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너가 하기 싫다고 아랫사람한테 다 떠넘기고 그걸 너가 다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그 너의 태도가 문제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근데 작은 애는 한 번도 너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이 없었어. 근데 너는 작은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 영지야, 너 다음 명절 때 여기에 올 필요 없다. 다음 명절 때 치를 차례는 나랑 큰애만 준비할 테니까 너희는 오지 마. 어머님은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다음 명절 때 저와 남편 보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편하게 쉬라고 여행 비용까지 주셨어요. 형님은 끝까지 어머님이 자기만 미워한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지만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형님한테 이 여행 비용까지 뺏으려고 하면 절대 가만히 안 두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어머님이 분명 경고까지 했음에도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해서 어머님한테 얼마나 받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근데 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머님께 일렀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형님한테 자기한테 그렇게 혼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린 거냐고 또다시 엄청 혼내셨어요. 어머님이 거의 한 달 동안 형님한테 매일 전화해서 저 괴롭히지 않았는지 매일 물어봤을 정도라고 하시네요. 항상 천사 같은 어머님은 한번 화나시면 엄청 무섭고 집요하신 게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어머님께 찍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했어요. 다음 명절 때 진짜 안 가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 절대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다음 명절 때 제주도로 여행 다녀왔습니다. 어머님께 따로 전해들은 말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제주도로 놀러 갔던 명절 때 형님 어머님께 이것저것 혼나가며 배웠다고 하네요. 어머님께서 이제까지 형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형님 엄청 호되게 당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엄청 고소하더라고요. 그 뒤로 형님은 모든 일을 저한테 독박 씌우는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님이 요리나 집안일을 하는 거 보면 어머님께 많이 배운 모양이더라고요. 예전이랑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여전히 어리버리하고 손이 느린 건 똑같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더 많이 일하긴 하지만 그 전에 비하면 덜하긴 했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온화하신 분이지만 한번 화나시면 끝장을 보시는 편이라 그때 제대로 호되게 혼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집안에 별다른 일 없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애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형님은 7살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반대로 저희 부부는 8살 딸 하나, 6살 아들 하나, 이렇게 총 2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애들이 없을 때까지만 해도 가족 분위기가 자체가 시끄럽지 않았는데 애들이 생기고 나서부턴 시끄럽긴 하지만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시어머님도 손주가 생기고 나서부터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행복해야 할 시어머님 생신날 애들 사이에서 일이 하나 터지게 됐는데요. 원래 애들이 많은 집안이면 애들끼리 싸우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애들 있는 집안처럼 저희 집에도 애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른들끼리 다 같이 커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애들이 놀고 있는 작은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작은 방으로 갔었는데 제 아들 얼굴에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형님 아들이 제 아들을 자꾸 때리길래 왜 그러냐고 말렸었는데요. 옆에서 같이 말리고 있던 제 딸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엄마, 얘가 현우가 갖고 있던 장난감 억지로 뺏으려고 했어요. 근데 현우가 장난감 주기 싫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현우 얼굴 자꾸 때렸어요. 재준아, 재은이 말이 맞아? 너가 현우가 갖고 놀고 있던 장난감 억지로 뺏으려고 했어? 그래도 그렇지, 현우 얼굴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알겠지? 현우도 장난감 혼자 갖고 놀면 안 돼. 서로 바꿔놀기도 하고 그래야지.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해. 형님 아들과 제 아들은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싸웠다가 언제 싸우냐는 듯이 금방 화해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잖아요. 제 아들 얼굴 흉터도 크게 나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애들 싸움이 크게 나지 않은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좀 놓였는데요. 근데 형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동서 닮아서 그런가 현우가 욕심이 많나 보네. 그깟 장난감 하나 양보 안 하는 거 보니까 욕심이 정말 많은가 봐. 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닮아서 욕심이 많다니요. 애들이니까 당연히 장난감 양보하기 싫은 거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런 말을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애초에 현우가 장난감만 바로 줬어도 이렇게 될 일은 없었잖아. 동서 닮아서 무력이 많은 편인가 봐? 아무리 애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욕심이 과하잖아. 형님, 때린 사람은 형님 아들이에요. 형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아들이 형님 아들 때린 줄 알겠어요. 잘잘못 따질 거면 형님 아들이 잘못한 일인데 왜 제 아들이 욕먹어야 하냐고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그냥 가끔 보면 동서도 무력이 더럽게 많은 것 같아서 말이야. 지난 일이지만 예전에 어머님이 동서한테 용돈 준 일도 그렇고 끝까지 안 주겠다는 행동을 보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인가 해서 그렇지. 전 그런 형님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형님은 갑자기 잘 놀고 있는 우리 아들한테 가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엄마처럼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아들한테 손을 댄 형님의 모습을 보고 놀란 저는 그대로 형님한테 다가가 화를 내려고 하던 찰나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형님한테 다가가더니 형님의 머리를 툭툭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기분이 몹시 나빴던 형님은 그런 시어머님의 손을 툭 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제 머리를 툭툭 치시냐고요. 기분 나쁘니? 너도 기분 나쁜 걸 왜 우리 현우한테 했어? 왜 가만히 있는 내 손주 머리를 치냐고. 너도 당해보니까 기분 나쁘지? 어른이 당하면 기분 나쁜 행동, 아이도 당연히 기분 나쁠 거야. 행동 가려가면서 해. 아이는 어른이 하는 행동 전부 기억해. 그리고 그 나쁜 행동 다 아이가 배워서 똑같이 써먹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행동 조심해. 우리 현우가 너가 방금 했던 나쁜 행동 배웠을까봐 걱정이다. 애가 얄미우니까 그렇죠. 고작 장난감 하나가 뭐라고 양보 한 번을 안 하고. 참나,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인지. 동서는 자식 교육 어떻게 하는 거야? 양보 이런 거 못하게 만들기나 하고. 아직 애잖아, 애. 애들 일에 왜 어른이 나서냐고. 그리고 정작 맞은 건 현우잖아. 너 자식이 현우 때린 건 생각 안 해? 무슨 일 있어도
사람 때리는 건 안 돼. 너 자식 잘못한 거 교육은 안 시키고 남의 자식이 교육을 잘못 받았느니 그런 소리를 하냐고. 너 자식이 내 손주 때린 건 괜찮고 남의 새끼가 고작 장난감 하나 양보 안 해준 건 그렇게 참기 힘드냐? 너 말대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엄마가 이 모양인데 애가 뭘 보고 배울 수가 있겠어? 애가 어떻게 클지 훤히 보인다. 이번에도 또 제가 잘못한 일이에요? 어머님은 항상 왜 제 편이 아니라 동서 편이신 거예요? 저 어머님이 이러실 때마다 지겨워 죽겠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꼬집기나 하시고 나중에는 애들까지 편애하시겠네요. 저 어머님한테 서운한 거 정말 많습니다. 며느리도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만 하시냐고요. 넌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구나. 너랑 더 이상 입씨름하기 싫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앞으로 이 집에 들어올 생각 절대 하지 마. 당장 나가라고. 결국 어머님은 형님을 내쫓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가족 모임에 참석할 생각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실 정도였어요. 평소 같으면 아주버님은 무조건 형님 편만 들었을 텐데 이번엔 형님 편을 들지 않고 저희 부부한테 다가와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셨어요. 형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시간이 모든 일을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동안 형님은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었지만 나중에 어머님과 형님은 자연스럽게 화해를 하고 형님은 다시 가족 모임에 참석했어요. 형님도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말도 걸기도 했고요. 근데 끝까지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도 아무렇지 않게 형님과 잘 지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고 있는데 저에게 안 좋은 일 한 가지가 생겼는데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남동생도 먼 지방에 있던 상태라서 동생보다 제가 친정집에 가는 게 빨랐어요. 그래서 전 친정집에 며칠 동안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학교와 유치원을 다니는 애들까지 친정집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워낙 야근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애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시어머님께 애들을 맡기게 됐어요. 보름 정도 시어머님이 애들을 데리고 있기로 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워낙 손자를 좋아하는 분이라서 하루 종일 손자랑 같이 있을 수 있다며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애들도 할머니랑 같이 있어서 좋다고 했고요. 근데 어머님이 애들을 데리고 있을 때 큰 사고가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어머님께서 애들을 돌보고 있던 보름 중 딱 하루, 어머님이 아침 일찍 외출을 해야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 때문에 못 갈 상황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는 형님이 제 아이들을 잠시 데리고 있겠다고 먼저 말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은 마음 놓고 외출하셨는데요. 어머님도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이 이날 바쁜 일이 있어서 이날 하루만 형님이 데리고 있는다고요. 근데 그날 저녁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집에서 시댁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바로 가게 됐는데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벌써 새벽이더라고요. 경찰서 안에 있는 애들을 보니 완전 산거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애들은 절 보자마자 바로 울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경찰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 설명을 듣게 됐었는데요. 이날 형님은 제 아이들과 형님 아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갔었다고 해요. 근데 형님은 제 아이들을 키즈 카페에 두고 본인 아들만 쏙 데리고 나갔다고 해요. 저희 애들 밥도 안 먹이고 본인 아들만 밥을 먹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밥 먹은 후에 우리 애들한테 바로 갔어야 했는데 형님은 우리 애들의 존재를 까먹었는지 애들을 키즈 카페에 두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음에도 형님이 안 오자 불안했던 제 애들은 결국 키즈 카페 밖으로 나가게 됐고 늦은 밤까지 키즈 카페 주변을 서성거렸다고 해요. 늦은 밤에 키즈 카페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제 아이들을 발견한 경찰분들이 애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간 거라고 하네요. 전 경찰분과 아이들의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전 아이들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경찰이 애들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평생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했을 거란 생각에 심장이 마구 뛰더라고요. 한창 뉴스에 애들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나왔었을 때라서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많이 무서웠었거든요. 다행히 애들이 제 번호를 외우고 있었던 덕에 바로 연락이 닿을 수 있었네요. 좀 진정된 뒤 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님, 형님네 부부까지 전부 경찰서에 왔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은 목 놓아 우시면서 애들을 꽉 안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죄인. 내가 밖에 나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할머니가 미안하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어머님 잘못 전혀 없어요. 다행히 애들이 멀리 가지 않고 그 근처 공원에 있었다고 하네요. 아참, 큰애야. 너가 이 상황 다 설명 좀 해봐라. 분명 너랑 같이 있어야 할 애들이 왜 경찰서에 있는 거니? 말 좀 해봐.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님은 정신이 번쩍 드셨는지 형님한테 다가가 화를 내시며 당장 상황 설명부터 하라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형님은 오히려 어머님이 우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왜 입 꾹 다물고 왜 가만히 서 있기만 해? 당장 이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라고. 깜빡했어요. 애들 키즈 카페에 있다는 걸 까먹고 집에 가서 잠들었네요. 애들 찾았으니 다행인 거지 왜 우세요? 잃어버렸으면 모를까. 어머님은 형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요. 정말 많이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 왜 때리세요? 애들 찾았으면 그만이지 왜 때리냐고요? 망할년. 너 때문에 우리 집 돌아가는 꼬라지 좀 봐라. 너 때문에 내 소중한 손주가 없어질 뻔했어. 너 하나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모든 일이 다 악재야, 악재. 그러니까 애초에 어머님이 나가지 말았어야죠. 왜 저한테는 그러세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너 끝까지 너 잘못 없다는 거지? 우혁이, 너 당장 얘랑 이혼해. 당장. 이 범죄자랑 더 이상 가족으로 못 지내. 당장 이혼해, 당장. 어머님은 아주버님께 당장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형님은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 어머님은 그런 형님께 온갖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주버님은 끝까지 형님과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런 아주버님도 꼴도 보기 싫다고 절연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아주버님과도 연을 끊을 줄은 몰랐어요. 아무래도 첫째 아들이라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진심으로 아주버님 연락 일절 받지 않으셨고 집까지 찾아오면 소금까지 뿌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이 만나주지 않으니 답답했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절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했는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재수씨, 엄마가 도저히 절 만나주지 않아요. 재수씨가 저희 엄마 마음 좀 돌려주면 안 돼요? 그걸 왜 저한테 부탁하세요? 애초에 형님이 우리 애들 방치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잖아요. 그 일 있고 나서 형님께선 저랑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는 했나요?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어머님한테 용서를 바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제 아이 잃을 뻔한 거라고요. 재수씨, 이 사람 대신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 와이프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돌봤어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형님이 직접 해주세요. 이제까지 형님이 저와 어머님께 해왔던 잘못된 행동부터 제 아이 잃어버릴 뻔한 일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해주세요. 아주버님 옆에 있던 형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께 화를 내면서 사과하라고 말했지만 끝까지 안 하더군요. 그렇게 1년 가까이 형님과 아주버님을 보지 않고 살게 됐었는데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아주버님이 울면서
시어머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아주버님을 본 거였는데 그런 아주버님이 울면서 있으니 시어머님과 저희 부부는 많이 놀랐는데요. 평소 시어머님 성격 같으면 그런 아주버님을 보고도 그냥 내보냈을 텐데 그날은 그런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계셨어요. 이날 아주버님이 울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님과 저희 부부를 안 보고 지내던 1년 동안 둘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둘째가 잘 생기지 않아서 그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찾아갔다고 해요. 원래 산부인과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도 임신이 안 되니까 마음 크게 먹고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검사를 받게 됐었는데 아주버님께서 무정자증이라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완전 패닉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무정자증이라면 첫째 아이를 어떻게 가진 걸까 의문에 빠졌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형님과 엄청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친자 검사를 받게 됐는데 형님의 아들이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알고 보니 형님께서 아주버님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른 남자와 몇 번의 잠자리를 가졌다네요. 여러 남자들과 가졌던 거라서 아들이 어떤 남자 아이인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아주버님은 울면서 시어머님을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아주버님을 때리면서 하필 결혼해도 그런 여자랑 결혼해서 왜 이 사단을 만들었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이 보기 싫어서 거의 한 달 동안 따로 나와서 살았다고 해요. 결국 돌고 돌다가 갈 곳이 없어서 시어머님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받아주기로 결정하셨고 아주버님은 형님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본인 집만 싸서 바로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아주버님은 어머님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 그 아이는 아주버님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과 제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애는 죄가 없다면서 그동안 내 아들이라 생각하면서 키운 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하게 됐어요. 형님네 부부가 살고 있던 집부터 형님의 개인적인 재산 모두 아주버님한테 다 넘어가게 됐었는데요. 양육권까지도 전부 아주버님께 넘어갔고요.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에게 따로 찾아와서 그동안 형님 때문에 마음고생시킨 거 정말 미안했었다고 저희 부부에게 5천만 원이란 돈을 줬습니다. 처음엔 돈 안 받겠다고 거절했었지만 이 5천만 원 돈 전부 형님 돈이었다면서 자긴 아이 키울 돈 충분히 받았다고 이 돈 저희 부부한테 꼭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이 잃어버릴 뻔한 일도 다시 한 번 더 사과해 주셨어요. 형님은 모든 재산과 집, 아이까지 뺏긴 상태에서 매달 150만 원씩 아주버님께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해요. 근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당한 형님께선 매달 150만 원씩 줄 능력이 되지 않으세요. 게다가 이혼하고 지낼 공간도 없었다네요. 형님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 기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사우나부터 모텔까지 돌아다니면서 지낸다고 들었어요. 양육비를 당장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결혼하는 동안 전업주부로 지냈던 형님은 당장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은 듯 했는데요. 그런 형님께서 저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형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동서, 그동안 잘 지냈어?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네. 용건만 말씀하시죠. 저 형님이랑 오래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요. 동서도 알고 있겠지만 내가 그이랑 이혼하고 나서 매달 150만 원씩 양육비를 줘야 하는 입장이야. 근데 내가 그이랑 같이 사는 동안 일을 하지 않았었잖아. 경력이 단절된 상태라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동서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해왔으니까 주변에 아는 회사나 아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일할 만한 회사 자리 하나 있을까? 있으면 나 좀 소개해 줄래?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일 하나 못 구해서 바쁜 사람 불러낸 거예요? 일할 자리가 없으면 식당이나 공장에 들어가서라도 일을 하셔야죠.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도 내가 결혼하기 전에 백화점에서 일했으니까 공장이나 식당 일은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서한테 물어본 거야. 마땅한 일자리 없으면 돈이라도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지낼 곳이 전혀 없어. 지금 내 모습 보면 딱 알겠지? 완전 거지 같아. 혹시 돈 조금이라도 있으면 빌려줄래? 다음 달부터 일해서 그이한테 양육비 줘야 하는 입장인데 회사 갈 때 쓸 교통비조차 없어서 말이야. 그것도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사과라도 하면서 부탁할 줄 알았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이 부탁만 하시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 동서, 사과하려고 했어.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부탁 먼저 하게 됐네. 사과 먼저 하는 게 맞았는데. 동서, 예전에 있었던 일 전부 사과할게. 특히 동서 애들 잃어버릴 뻔한 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나도 애 키우는 엄마인데 동서 입장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그때 동서가 너무 밉고 질투가 났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내 사과 받아줄래? 그 사과가 진심인지 잘 모르겠네요. 할 거면 그때 진심으로 해야 했었는데. 전 형님의 부탁을 모두 거절했어요. 형님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음에도 전 그런 형님의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형님을 한동안 보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아이 때문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날 이후 아주버님께 가끔씩 형님에 대해 조금씩 듣고 있는데요. 형님은 파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 말대로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워낙 손재주가 없고 느린 사람이라서 한 달 만에 해고당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공장 안에서도 텃세가 심했던 거였는지 그 짧은 한 달 동안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요. 요즘 아줌마들 따돌림이 더 심한 편이라면서요? 공장 한 달 다니면서 마음고생 좀 한 모양이에요. 공장 퇴사 후 파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데 파출 일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아서 양육비를 다 모으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버님께 1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보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아주버님이 50만 원 당장 안 보내면 아이 평생 못 볼 줄 알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돈 모으는 게 한계가 있었는지 결국 형님은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을 크게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대부업체 금리가 다른 대출에 비해 큰 편이라 매달 생기는 이자가 엄청나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무작정 대출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언제 한 번은 술 마시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대로 진상을 부린 적이 있는데요. 나 양육비랑 매달 나가는 대출금만 총 합쳐서 300만 원 정도 된다. 대박이지? 형님, 술 마셨어요? 술 마셨으면 집에 가서 곱게 자기나 해요. 왜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동서는 좋겠다. 착한 시어머님, 돈 잘 버는 남편, 귀여운 애들까지 모두 가졌잖아. 근데 나는 모두 잃었어. 나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아. 나 불쌍하지 않아? 불쌍하면 나 돈 좀 줄래? 다른 사람들은 거지한테도 돈 조금씩 주던데. 나 거지라고 생각하고 돈 조금은 줄 수 없을까? 형님 하나도 안 불쌍하거든요? 형님, 제발 이렇게 한심하게 살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애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형님이 이렇게 행동할 때마다 제 수명 단축되는 기분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한동안 안 보고 지내던 형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진상짓을 하는 바람에 민원까지 들어왔었어요.
결국 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때 경찰한테 끌려가는 형님의 모습이 얼마나 찌질하고 못나 보이던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님의 최근 근황을 들었는데요. 일용직으로 파출 일하는 거 그만두고 고깃집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깃집에서 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 실수로 수치 형님 팔 쪽에 떨어지게 되면서 화상을 입었다고 들었어요. 생각보다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반팔을 입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형님은 나름 엄마라고 아이가 속상해할까봐 아이를 만나는 날이면 다친 곳 절대 보이지 않도록 긴 팔만 입는다고 해요. 아주버님도 형님이 다친 줄 몰랐는데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네요. 그동안 형님한테 당한 짓들이 있어서 그런지 동정심도 들지 않는다고 해요. 아이만 아니라면 형님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해요. 이게 최근 형님의 근황이고 그 뒤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전 그런 형님의 근황을 듣고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한지 몰라요. 몇 년 동안 형님한테 당한 일들이 있다 보니 형님이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게 저의 행복이었어요. 사람 인생이 망가진 건데 이렇게 즐거워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전 형님이 제 가족일 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전 그런 형님이 항상 불행했으면 했거든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하고 난 뒤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님도 골칫덩어리 하나 제거돼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형님이 아주버님과 이혼하고 나서 저희 집안에서 항상 웃음이 넘쳐나요. 싸울 일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선 형님의 아들을 편애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예전처럼 이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그동안 형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잘 크고 있으며 반에서 1, 2등도 할 정도로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쁜 내 새끼들을 잃어버릴 뻔했다니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이 일 때문이라도 형님 절대 용서 안 하고 싶어요. 평생 죗값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마음 곱게 쓰지 않은 형님을 볼 때마다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 한동안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조금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제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